네, KR 크레디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평가정책실장 맡고 있는 김병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시 후부터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주실 김경무 평가기준실장님 자리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가기준실장 김영우입니다. 네, 우선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좀 간략하게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KR 크레디톡 운영 방식에 좀 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월 1회 정례적으로 찾아뵈면서 저희의 등급 변동이나 또 리서치 트렌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 이슈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우리 애청자분들의 피드백인즉 월 1회로 이렇게 아웃풋을 담아내기에는 뭐 가끔은 충분한 밀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말씀도 좀 주셨고요. 다시 한번 피드백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장의 변화인데요. 작년까지는 시장이 글로벌 뱅킹이든 아니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스프레드의 급등락이든 이런 좀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시장의 어떤 호흡이 좀 짧았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부응해서 이렇게 좀 월 단위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보기엔 좀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스팟성 이슈들은 뭐 해소 내지 소멸 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남아있는 이슈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PF라고 하는 너무 크고 아주 굵은 이슈로부터 모든 것들이 얘기되고 마무리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시장의 이 호흡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 크레딧톡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분기 단위로 정례적으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물론 그러면서 또 긴급한 시장에 우발적인 이슈가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대응을 할 거고요. 그렇게 이제 분기 단위로 찾아뵙는 첫 번째 시간이 오늘 이제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콘텐츠는 마침 저희 평가기준실장님께서 애써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KR 리스크 대시보드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콘텐츠를 좀 채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취지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준실장님이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제 그 안에 이제 본론을 말씀을 주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이 말씀을 한번 쭉 좀 들으시면 그래도 시장 전반에 이런저런 이슈들 뭐 기승전결 이런 것들이 좀 개운하게 정리를 하시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KR 리스크 대시보드라고 하는 콘텐츠로 이제 전해 드릴 텐데 우선 우리 평가 기준실장님께서 저희가 전에 없던 새로운 시장하고의 소통 채널이 되는데요. 도입 배경이나 뭐 내용에 대해서 좀 일단 간략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KR 리스크 대시보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대시보드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용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편하고 쉽게 좀 찾아볼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걸 고안하게 됐고요. 그래서 구성 자체는 크게 이제 신용위험과 관련된 주요 리스크 팩터가 어떤 게 있는지 신평사 원칙 뽑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좀 밝히는 섹션을 하나 마련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주기적으로 레이팅 퍼포먼스를 모아가지고 전달하는 이 두 개 섹션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기 단위로 작성을 해서 공시를 할 예정이고요. 전달드린 채널도 저 앞에 뭐 설명하신 대로 뭐 크레딧톡 이런 채널을 통해서 네. 뭐 전달해 드릴 수도 있고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KR 리스크 대시보드 첫 번째 아웃풋 공시
이제 뭐 하시고 아직은 따끈따끈한 상태에서 오늘 말씀 주실 그 주요 내용 골자를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제 키 리스크라고 리스크 팩터를 5가지를 꼽았는데요. 일단 이번에 다룰 리스크 팩터는 이제 금리와 관련된 것, 통화 정책 전환, 언제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서는지 요것과 관련된 이슈를 하나 꼽았고, 두 번째는 큰 화두죠. 부동산 PF. 올해까지는 계속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이슈인데 부동산 PF와 관련된 이슈를 두 번째로 꼽았고, 세 번째는 중국의 경기 침체와 관련된 리스크를 세 번째 이슈로 꼽았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인 이슈로 이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요 제도적인 이슈를 네 번째 이슈로, 마지막에는 신용 위험이 우려되는 섹터 이슈로 이 건설, 석유화학, 소매유통, 저축은행 4개를 꼽아서 좀 다뤄보려고 이렇게 5가지 팩터를 꼽았습니다. 네, 지금 5가지라고 간단히 말씀은 주셨지만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가볍지 않은 주제인데 이걸 다 말씀하시려면 러닝타임을 얼마 정도 잡고 계신가요? 글쎄요, 사실 저희가 대시보드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을지에 네. 따라서 달라질 텐데 네. 시간이 뭐 짧지는 않을 것 같고 한 30분 정도 생각하고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네. 그 뭐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저희가 15분 전후로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30분 정도를 말씀하시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길어지면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다 보니 유익하면서도 수용성이 높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실 거죠.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말씀 주신 5가지 테마 중에서 첫 번째인 통화 정책 전환에 대한 말씀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올해는 뭐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다, 기준금리 인하가 될 거다, 뭐 이런 전제 하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시장이 이제 뭐 모든 계획들을 세우고 뭐 이런 상황인데 뭐 여전히 시장은 뭐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다르고 이번 주 다르고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루하루 시각 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단기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뭐 이 정책 전환 방향성에 대해서 전망하기는 쉽지는 않고 좀 큰 시각에서 저희가 지난 연말에 산업 전망을 발표했던 관점, 그리고 최근 1분기 흐름 하에서 이제 통화 정책 전환과 관련된 저희의 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뭐 FOMC 미국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동결이 된 상태고 조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기대가 한참 높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뭐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또 한 번 동결을 한 상태인데 10번 연속 작년 10월 이후 5회 연속 동결인데 미국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인하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는 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또 반대로 제로금리를 폐지하고 이제 플러스 쪽으로 돌아서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엊그저께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동결을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인하로 가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전반적인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은 미국이 가면 우리나라도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뭐 상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반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우리나라도 시차를 두고 따라갈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3.5, 미국은 5.5, 이미 2%포인트 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빠르게 따라가긴 어렵고 미국보다는 조금 소폭으로 따라가서 한미금리 역전폭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 같고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하라는 전망을 가진 하에서 채권시장은 1분기에 굉장히 호황을 맞이했었죠. 네. 다만 크레딧 스프레드 자체도 2020년 하반기 이후에 굉장히 넓어졌던 게 작년 그리고 올 1분기까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기준금리 스프레드 축소된 폭은 섹터별로는 조금 앞으로 약간 차이는 날 것 같습니다. PF 리스크에 노출된 건설사라든지 아니면 여전사들도 간접적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간 약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인하 국면으로 본격화되는 경우 기업들이 이제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조금 개선되지 않겠냐는 점에서는 이제 크레딧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섹터별로 신용 등급별로는 이제 차별화
될 것이다라는 게 저희의 전망입니다. 특히 부동산 PF 리스크 현실화가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이 PF 리스크의 영향권 안에 있는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이 회사채 시장 호황으로부터 조금 소외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을 부동산 PF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매듭을 지어 주셨는데요. 다음 테마가 부동산 PF이고 이 주제가 무거운 주제이다 보니 이 페이지 상의 비중도 큰데 네, 유익하고 지루하지 않게 역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 PF에 대한 이슈는 뭐 지난해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네, 여러 크레딧 시장에서 네. 굉장히 많이 다룬 이슈이기도 하죠. 그리고 당분간도 계속 다뤄야 될 네, 이슈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제가 이 리스크 대시보드라고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한번 정리하시는 차원에서 흐름을 한번 짚어보고 뭐 저희의 뷰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정도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일단 부동산 PF 리스크가 사실 과거에 이제 건설사의 리스크로 국한돼 있었다가 유동화증권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금융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이 금융권의 리스크하고 서로 상호 연계성을 가지게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실물 부분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 금융 부분의 리스크하고 서로 이제 연계되면서 금융감독 당국의 이제 관리 정책이 굉장히 이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PF 위기가 불거지면서 계속 이제 PF 시장 연착륙 대책을 금융감독 당국에서 계속 이제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PF 연착륙 대책의 기조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졌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아무래도 일단 만기 연장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정상화, 사업장을 어떻게 정상화를 해보자라는 게 초점이었다면 올해 들어서는 일단 사업장의 사업성을 따져가지고 부실 사업장은 선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자라는 네. 쪽으로 정책 변화의 움직임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은 정리하고 재구조하고 그 영향권에 있는 금융권들은 사전적으로 충당금을 좀 적립해서 위험에 대비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더 나아가서 앞으로 PF 시장의 구조를 개선을 해보는 방안을 찾자. 이런 쪽으로 이 정책 당국의 이 방향이 선회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난해까지는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았는데 12월 말에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계기로 해서 약간 이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아무래도 단기간에 부동산 경기나 분양 경기가 해결될 조짐은 없기 때문에 일단 개별 사업장별로 일단 손실 처리가 본격적으로 올해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에 따르면 이제 그 영향을 받는 업권들의 리스크를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건설업부터 한번 살펴보면 건설업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글로벌 금융위 직후와 같이 다수의 건설사가 한꺼번에 부실화되는 이런 사태는 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의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융 부문하고 이제 이 PF 리스크를 쉐어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분산된 점이 이게 건설사가 한꺼번에 부실화되는 위험을 좀 막아주는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건설사들이 이게 부담하는 PF 리스크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일단 늘 얘기하는 악성 미분양 준공후까지 남아있는 그런 물건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우발채무. 또 하나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브릿지론과 관련된 PF 두 개가 이제 리스크의 초점인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최근 한기평에서 세미나 했던 내용에서 발표한 자료 보시면 특히 브릿지론 사업과 관련된 PF 리스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제가 잠깐 발췌를 했는데 저희가 유효등급 가지고 있는 옆 18개 건설사의 브릿지론 사업장 비중을 보게 되면 AA급이 제일 높고 BBB급은 낮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리스크가 큰 것처럼 보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발채무가 규모가 크고 브릿지론과 관련된 사업장을 등급이 높은 것을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유동성 대응력을 감안할 때는 여전히 BBB급이 더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최근에 발표한 이슈 리포트나 세미나
자료를 참고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금융권과 관련된 내용인데 뭐 슬라이드 5페이지와 6페이지는 주로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말 기준으로 발표한 PF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잠깐 해본 상태이고요. 업군별 PF 대출 규모를 보게 되면 2022년 하반기 이후 전체 규모는 굉장히 이제 증가세는 둔화된 상태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업권별 규모를 보게 되면 은행, 보험, 여전, 저축은행, 증권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 왼쪽 좌측 하단 그래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증권하고 저축은행의 PF 대출 규모에는 일단 증권의 PF 우발 채무 그리고 저축은행의 브릿지론하고 성격이 비슷한 토지담보대출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권과 저축은행의 PF 익스포저는 여기 감독금융위에서 발표한 PF 대출보다 좀 클 것이다 라는 점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업권별로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PF 대출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라고 놓고 보게 되면 저축은행 여전히 가장 비중이 높은 걸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축은행하고 여전업이 가장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증권은 비중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PF 우발 채무를 감안하면 여전히 증권도 리스크가 높은 업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F 리스크를 다룰 때 금융업권에서는 주로 이제 저축은행, 여전, 증권 세 개를 가장 이제 신용위험 우려가 큰 업종으로 보고 리스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PF 대출의 이제 연체율 추이를 금융위에서 집계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업권별로 금융보험은 연체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과거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기회를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보험은 상대적으로 선순위 익스포저이고 우량사업장 위주로 취급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게 연체율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증권과 할부리스는 아무래도 이제 브릿지론도 많고 후순위 투자 비중도 높기 때문에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그것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증권이 지금 좌측 하단 그래프 보면 가장 연체율이 높게 나오고 있죠. 다만 요 점은 조금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증권 회사의 익스포저는 메인 익스포저는 PF 우발 채무입니다. 근데 이 PF 우발 채무가 시장에서 이제 유동화 증권 관련된 우발 채무가 소화가 안 될 때 증권사가 떠안아서 PF 대출로 계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시장에 소화가 안 돼서 PF 대출로 떠안는 경우는 이미 사업에 조금 차질이 생긴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PF 대출에 연체율이 높게 나오는 상황으로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경우에는 이 PF 익스포저의 구성이 이 우발 채무가 이렇게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연체율은 증권보다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리스크는 이제 저축은행이 가장 크다라고 보는데요. 이유는 증권 할부리스처럼 후순위 비중도 많고 브릿지론 비중도 높다는 점은 동일하고요. 근데 더 큰 위험은 실제로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사업 자체가 좀 질이 낮다는 점인데요. 사업 규모가 굉장히 작고 지방사업장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 신용도도 낮고 이런 점들이 전부 다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요인을 종합해 보게 되면 업권별로 PF 익스포저의 실질적인 리스크는 은행 보험은 낮고 증권 할부리스는 상대적으로 좀 더 높고 저축은행이 가장 위험이 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F 쪽에서 점검해 볼 세 번째 이슈는 이제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 이 부실사업장을 본격적으로 이제 선별적으로 정리를 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사전적으로 금융업권은 좀 위험 현실화에 대비하라라는 차원에서 충당금 적립 등 위험 완충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이미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전성 분류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충당금도 많이 적립을 하게 되는데요. 왼쪽 하단이 건전성 분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1년간 추이를 보여주는 거, 오른쪽 하단이 충당금 적립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래프로 그린 건데요. 눈에 띄는 점은 좌측 하단의 맨 왼쪽이 캐피탈의 건전성 분류인데 요주의 여신 비율이 7.6에서 17%로 가파르게 오른 점이 눈에 띕니다. 요거는 감독당국에서 지난 하반기에 캐피탈업 건전성 분류 모범 기준을 개정해서 굉장히 요주의 여신을 보수적으로 산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충당금 적립을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운데 그래프인 오른쪽 하단의 가운데 그래프인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률이 고정이하 여신 기준으로 떨어진 점이 눈에 띕니다. 이유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분류에서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충당금 적립을 했더라도 이렇게 충당금 적립률 자체가 충분히 쌓이지 못하고 100% 이하로 내려오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비하는 위험 완충력 측면에서 저축은행이 100% 이하로 고정이하 여신 대비 충당금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에 취약해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부실 완충력과 관련된 우리 회사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최근에 지난주에 리포트를 통해서 업권별로 자세히 밝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 이슈 리포트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동산 PF 사실 저희 신용등급 관련해서도 가장 지금 영향이 큰 뭐 변수입니다.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잘 주셨고 앞으로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업데이트가 가능한 상황이면 또 조금 상황에 따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좀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국외로 이렇게 가실 텐데요.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꼭지를 하나 짚어주셨고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은 뭐 차이나 리스크라고 붙였는데 중국의 약간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가능성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 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과거에 7% 이상 이렇게 고성장하던 시절은 끝난 것 같고 지금 5% 성장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 자체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죠. 지준율도 낮추고 LPR도 인하하고 그렇지만 5% 이상 확실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시장에서 확신하지는 이제 못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게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각국들이 전부 다 이제 경기가 정상적으로 성장세로 돌아섰는데 중국은 그 성장세로 다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팬데믹의 여파 때문이 아니라 중국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요인들을 지금 아래 쭉 열거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인구가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내수 소비가 한계가 있다라는 점이고 너무나 공급 능력을 많이 확대한 것들이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에 노출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경기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 부동산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 그리고 또 이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 경기를 부양하는데 지방 정부가 과도하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 이런 숨어있는 근본적인 리스크들이 언젠가 폭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해부터 해외 투자자들도 중국에서 많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도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특히 지난해부터 이제 시진핑 3기가 출범했는데 서방 국가들하고 이제 디커플링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무래도 정책이나 정치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도 많이 떨어져 있는 점,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 경기 회복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중국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침체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특히 수출 중심이면서 중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업종이 주요 영향권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내수 소비의 한계에 부딪히고 경기가 어려우면 외부 수출에 저가 공략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석유화학, 철강,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주로 이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호텔 면세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중국 수요에 많이 의존했는데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중국 이외의 시장으로 좀 다변화하고 공급망 운조도를 낮추는 등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뭐 8, 최소 7% 정도는 돼야
이렇게 대졸자들이 크게 무리 없는 수준의 취업을 하고 경제가 유지되면서 자연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지금 목표치가 5% 안팎이니까 이게 참 격세지감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뭐 부동산 PF 같은 이슈야 어찌됐든 지나가겠죠. 그렇죠. 네, 지나갈 텐데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슈는 뭐 저희하고 이렇게 헤어질 수 없는 이슈여서 네, 참 걱정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뒤로 하시고 이게 참 듣기에는 신선한 글로벌 최저한세라고 하는 주제를 또 짚어주셨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 팩터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저희가 이제 꼽았는데요. 이유는 이제 올 1월부터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이제 실질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아직까지 피부로 체감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과세가 돼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앞으로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네. 다만 여기서는 법이 이미 시행된 만큼 최저한세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고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지를 사전에 이제 감을 잡아보자는 차원에서 꼭지를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이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거는 디지털세 제도라고 이제 주로 IT 기업, 빅테크 기업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저기 이제 서버를 두는 나라를 굉장히 이제 세율이 낮은 국가에 이렇게 두고 그렇죠. 세금을 좀 네. 적게 내고자 하는 네. 이런 트렌드가 이제 굉장히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조세 회피 사각지대 발생하는 거를 줄이자라고 해서 OECD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 방안을 최근에 그 10년간 마련해 와서 통상 이게 디지털세 제도다라고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 디지털세 제도의 큰 틀 중에 하나가 글로벌 최저한세입니다. 일단 디지털세 제도의 뭐 필라 1, 2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꼭지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한다. 예를 들면 구글이나 뭐 일단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수익을 내지만 한국에 맞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매출이 발생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할 수 있는 과세권을 부여하자. 이런 게 이제 필라 1이고요. 두 번째는 세율이 낮은 국가에 이렇게 이제 서버를 두고 거기서 사업장을 두고 운영을 해서 실제적으로 실효세율을 낮게 하는 것을 막고자 글로벌에서 특정한 세율보다 낮게 실효세율을 부담하는 경우 최소 몇 퍼센트 지금 이제 그 OECD하고 여기서 만들어 놓은 기본 틀에서는 15%의 최저한세율을 마련해서 이거보다 낮게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세를 하자라는 게 이제 최저한세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세율은 15%로 정리가 됐고 적용 대상은 최종 모기업의 연결 매출액 기준으로 이게 유로로 표시가 되는데 대략 1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결 매출이 1조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최저한세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세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1월에 시행이 됐고요. 영향은 사실 뭐 아까 대상으로 1조 이상 다국적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따지면 우리나라에도 수백 개 기업이 해당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다만 영향 정도는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대표적으로 15%보다 낮은 세율을 부담하는 국가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 예를 들면 동남아나 뭐 이런 데 좀 싼 네. 세율이 좀 낮은 나라 네. 뭐 이런 데 진출한 기업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미국 같은 데 이제 IRA법에 따라서 보조금 같은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보조금 등 세제 혜택, 세금 감면 이런 혜택도 전부 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진출해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배터리 업체, 태양광 업체, 자동차 업체로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부 다 대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향이 어느 정도 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아마 1월에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1분기 공시가 이제 5월 15일에 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조금은 방향성에 대해서 네. 각 업체들이 공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조금 리서치를 추가로 하고 네. 뭐 가시화되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요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전달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짚어주신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뭐 저희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용위험 우려 업종에 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신용형 우려 업종이라고 제가 4개 업종을 꼽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 12월에 산업전망 발표하면서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인 업종을 7개를 꼽았습니다. 네. 7개인데 왜 일단 4개만 얘기를 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시적으로 1분기 지금까지 4월까지 이미 등급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업종들을 좀 꼽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세미나 같은 데서 저희가 이제 리스크 우려 업종을 좀 다뤘던 업종을 좀 선별해서 4개 업종을 선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건설업인데요. 앞에 PF에서도 충분히 이제 뭐 일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래 이제 테이블은 건설업체 중에서 최근에 등급이 변화됐거나 등급 전망이나 네, 와치가 붙은 업체들을 따로 리스트업을 했는데요. 맞네요. 네. 2024년에 등급이 조정된 업체가 이제 신세계건설 등급이 하락했고, 한신공영은 또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2개가 1분기 중에 이미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신용도 하방 압력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네거티브 붙은 업체도 아직 상당수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추가적으로 신용도가 부정적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건설업 관련 세미나에서도 얘기했고 여러 개 계속 밝히고 있지만 PF와 관련된 리스크는 지금 너무 많이 얘기가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여기에 첨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 지난 3월 말 세미나 때 건설 담당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PF 리스크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우리가 다른 리스크 팩터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우리 KR의 주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그래서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공사비 상승에 따라서 완공은 다 해야죠. 책임주공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완공했지만 이게 처리가 안 됐을 때 나오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부분에 저희는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밑에 참고로 리스트업을 해놓은 리서치 자료들 뭐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 석유화학 업종인데요. 석유화학 업종은 사실 아직 1분기까지는 등급 조정이 가시적으로 있었던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워낙 비우호적인 업황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신용도가 하방 위험이 크다고 생각되는 업종이고요. 저희 세미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중국 경기 회복을 봐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다라는 점. 그렇다고 중국 이외에 다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다, 여전히 어려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굉장히 비우호적이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신증서를 예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신증설이 변수가로 남아 있는데, 만약 중국 공급 과잉 이슈가 본격화되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부정적인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수요는 굉장히 이제 회복될지 불투명한데, 중국 쪽이 경기 내수 경기 침체로 밀어내기 나올 경우 공급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신용도 방향성의 키로 보고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소매유통업인데요. 소매유통업이 1분기 중에만 3개 업체나 등급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마트 등급이 하락했고요. 롯데 하이마트도 등급이 하락했고, AK 플라자는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1분기 만에 가장 많은 하락이 있었던 업종인데요. 아무래도 산업 구조 변화와 관련된 부분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올해 얘기는 아니고 구조적으로 계속 오프라인 소매유통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올 들어서는 이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 테무 이런 데까지 잠식을 해가면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산업구조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여하히 잘 해가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을 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신용도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업종에서는 이제
저축은행을 꼽았는데요. 앞에 PF 리스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권 하이브리드 저축은행 중에서 저축은행이 PF 관련된 리스크에서 질적으로 가장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에 1차적으로 노출되는 업종으로 꼽았고요. 일단 저축은행업은 지난해 전체 외형이 역성장했습니다. 총자산이 8.7% 79개 저축 합산 기준으로 감소했고요. 이미 역성장으로 수익은 이익이 전체 합산 기준으로 마이너스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건전성 지표는 고정효심 비율이 거의 더블 가까이 치솟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개 저축은행에 저희가 10개 중에 부정적 아웃룩을 붙여놓은 상태였는데요. 일부 저희가 지금 현재 올 4월까지 바로저축은 1개의 등급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4개 회사에 부정적 아웃룩이 붙어 있고요. 아마도 조달 측면, 운용 측면, 사업 환경이 워낙 비호적이기 때문에 이 부정적 아웃룩이 붙어 있는 업체 중에서 상당수가 하락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스테이블 아웃룩이 붙어 있는 업체들도 추가적으로 부정적 아웃룩으로 등급 전망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PF 익스포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불리해진 업황, 조달 운용 여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신용도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를 좌우하는 키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신용위험 우려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건설, 석유화학, 소매유통, 저축은행 뭐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부동산 PF와 중국으로도 또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용위험 기대 업종도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좋을 텐데. 네, 저희가 뭐 아웃룩에서 말씀드린 네. 조선 하나 빼놓고는 현재 네. 없어서요. 2분기쯤에 혹시 뭐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의견의 다양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일단 저희 신용위험 우려 업종까지 해서 지금 이제 저희 첫 번째 KR 리스크 대시보드에서 이제 꼽았던 그 주요 리스크 팩터에 대한 말씀을 잘 전해 주셨습니다. 뭐 들으시면서 아셨겠지만 사실은 신용위험 우려 업종이라는 것 정도가 저희가 기존에 익숙한 주제였고 나머지는 좀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뭐 가보지 않은 길을 갔는데 갈만하시던가요? 저희도 같이 뭐 이런 거 주목해야 된다라는 네, 이슈로 네, 저희도 네, 네. 좀 더 리서치를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네, 네. 뭐 하는 것이고, 저희가 뭐 너무 신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맞습니다. 뭐 있는 건 맞지 않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넓은 변수에 네, 대해서 네, 네.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싶어서 저희가 이런 채널을 마련했고요. 네. 자,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그 1분기 동안에 있었던 그 레이팅 퍼포먼스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핵심 위주로 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1분기가 그렇게 본격적으로 등급 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아니라서 그렇게 길게 설명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슬라이드 보시면 15페이지 보시면 2023년 하향 기조에서 1분기에도 여전히 하향 기조다. 우측의 업다운 레이쇼를 봐도 여전히 1 이하로 업다운 네. 레이쇼가 네. 낮게 네.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네. 정도의 방향성만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16페이지 슬라이드에서 아웃룩 변경 역시 지난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부터 3년째 올 1분기까지 하향 변경이 상향 변경을 압도하고 있는 그 정도는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 하방 압력은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17페이지, 18페이지 슬라이드에 지난 2023년에 신용등급 상승 하락 업체, 등급 전망 상향 하향 변경 업체 리스트고요. 19페이지 슬라이드가 1분기 등급 변동하고 등급 전망 변화를 네. 요약해 놓은 표입니다. 네. 그래서 등급 상승 2개사, 하락 4개사, 전망 상향 변경 1개사, 하향 변경 5개사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급 변동 패턴은 지난해와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기본적으로 모수가 크진 않지만 눈에 띄는 점은 하락 쪽에서 업종별로 보자면 건설사 2개, 소매유통이 3개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부정적으로 신용위험 우려했던 네. 업종하고 네. 매칭이 되고 있는 방향으로 현재까지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20페이지 보시면 3월 말 기준으로 등급 전망을 부정적, 긍정적으로 붙인 업체들 수인데요. 지난해보다 조금 더 아래쪽 방향성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좌측 전체 업체도 봐도 그렇고 오른쪽에 투자 등급으로 봐도 하향 우위의 등급 변동 기조가 지속될 걸로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21페이지 슬라이드 보시면 긍정적 전망 업체 수를 부정적 전망 업체 수로 나눈 등급 전망 배수 0.2 투자 등급 기준으로 0.16이니까 이게 참. 사상 최저치입니다. 네, 네. 그래서 등급점 하향 우위 기조 굉장히 심해질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오른쪽 표는 등급 전망이 스테이블이 아닌 부정적인,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업체의 비중인데 2022년부터 계속해서 긍정적은 줄어들고 비중이 네. 부정적은 높아지고 네. 있는 이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등급 전망 non 스테이블 업체 리스트가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등급 전망을 부정적이나 긍정적 부여하고 얼마나 경과됐는지를 조금 추적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정리한 자료인데요. 분포와 관련된 것은 좌측에 표로 나타나 있고 오른쪽에 등급 전망 부여한 지 경과가 얼마 됐는지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서 추적을 해봤더니 파란색이 긍정적 전망 부여한 평균 경과기였는데 3월 말 기준으로 8.1개월, 빨간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정적 전망은 7.4개월로 네. 나타났습니다. 네. 계속 파란색보다 주황색이 아래에 있습니다. 아마도 부정적 전망 붙인 업체들의 하향 조정 속도가 긍정적 전망 붙여서 상승한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다라고 네. 해석을 하셔도 네.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프가 이렇게 6월에 짧아졌다가 9월에 다시 길어지고 12월에 짧아지는 거는 주로 정기평가 시즌의 등급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마도 올 6월에 이 그래프를 업데이트했을 때는 다시 좀 기간이 네. 짧아지는 네. 네. 추이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최근에 이제 이 등급 전망 경과 기간 관련된 거를 추가로 바꿔가지고 이용자분들이 얼마나 업체별로 등급 전망 이렇게 non 스테이블로 붙인지 오래됐는지를 아실 수 있도록 좀 개편했습니다. 그 내용도 보시면서 조금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 그 저희 평가 기준 실장님 모시고 지금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그 리스크 팩터들 그리고 저희 크레딧 관련된 동향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KR 리스크 대시보드라는 틀 하에서 들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게 처음 했던 시도기 때문에 저희 평가 기준 실장님이 굉장히 고생도 하셨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피드백 주시면 또 이렇게 좀 보완해 가면서 저희가 좀 더 유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이제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뭐 시장의 트렌드 감안하고 또 저희 영상의 밀도 측면에서 호흡을 조금 길게 가져가기로 한 점 다시 한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기준 시장님하고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고요. 그 정말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